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비타민C 치료의 25년 임상 경험과 연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비타민C를 만나고 그동안 25년 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도 있고 경험 못한 적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비타민C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는 결국 97년도에 만났던 한 난수암 환자예요. 이분 난수암 4기로 이제 그 항암 치료 실패하고 복수가 굉장히 심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복수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뽑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응급실에 가면은 의사들이 우리 병원 오지 말라고 환자한테. 왜 그러냐면 이 환자는 복수가 젤리 모양이에요. 어떤 의사가 한 명 붙어갖고 두세 시간 동안 펌프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펌프질 해갖고 한 보통 최소 5리터 뭐 많게는 뭐 10리터라 그 무게로 그만큼을 뽑아줘야지 환자가 일주일 동안 이제 편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환자를 수녀님이 저한테 혹시 가정 방문해서 뽑아줄 수 있냐고 해서 저하고 이제 저 아는 선생님이랑 둘이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뽑았죠. 사실은 말기 환자가 그 항암도 안 하고 기껏 살아봐야 뭐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잖아요. 그 정도 이제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환자가 5년을 살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환자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환자가 저한테 내줬던 숙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암 환자하고 함께 해주는 의사가 되라는 게 그분의 숙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타민C를 공부해달라. 자기가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은 비타민C만큼 효과적이었던 게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비타민C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영양제였지 이게 치료제라는 개념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이제 리오단 클리닉 가서 한 달 동안 연수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리오단 클리닉에서 박찬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님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이제 비타민C를 공부하게 됐던 게 제 비타민C의 역사였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만 해도 비타민C를 지금은 이제 10g짜리가 나왔지만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1g, 500mg짜리 요 조그만 앰플을 깠었어요. 저하고 저희 전공의들 뭐 간호사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당시. 그게 이제 휴원스에서 10g짜리로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타민C를 쓰게 됐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클레너 박사. 클레너 박사는 소아과 선생님이세요. 1949년도에 그 소아마비가 한참 유행할 때 이분이 그 비타민C를 써갖고 많은 소아마비 환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급성인 경우 비타민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된다면 곧 회복될 것이다. 48시간 동안 4에서 6시간마다 주사로 250에서 400mg per kg을 투여하고 경구로 가능한 만큼 투여하면 소아마비는 96시간 이내에 완치될 수 있다. 제발 누가 시도라도 좀 해주기를 간청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환자를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는데 이거를 누구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참 웃기죠. 비타민C 먹었다고 해서 이 눈도 없는 비타민C가 어떻게 그 바이러스까지 찾아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숙제였습니다. 그 라이언 스폴링과 유한 카메론. 라이언 스폴링 너무나도 유명하시죠. 비타민C를 공부한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분이 이분이죠. 노벨상을 두 번 타신 분. 한 번은 노벨 화학상, 그리고 나머지는 노벨 평화상. 근데 이분이 비타민C에 이제 심취돼 갖고 말년에는 비타민C의 모든 거를 이제 쏟았던 분입니다. 이번에게 비타민C를 그 알려줬던 분은 누구냐? 아윈스톤이죠. 1966년도에 그 뉴욕에서 있던 화학상 시상식 때 그 라이너스 폴링이 한 얘기가 있죠.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인류를 위해서 해줄겠는데 그거를 못 해줘갖고 안타깝다. 라이너스 폴링은 어려서부터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940년도에 브라이트병이라는 신장병을 앓았을 때 그때 신장내과 선생님이 이분을 식이요법으로 낫게 해줬어요. 그리고 라이너스 폴링 그래도 골골골 하다가 아윈스톤이 편지를 보냈죠. 폴링 당신이 비타민C를 먹으면 건강해지던데 뭐가 걱정이냐고.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석학이 비타민C가 누가 그 편지를 줬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찾아봤더니 알게 모르게 엄청난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 C를 먹기 시작해서 93세에 이제 그 뭐냐면은 93세에 그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신장병으로 맞아요, 전립선암인가 그걸로 해서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전까지는 정말 라이너스 폴링이 그 많은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났던 분이 누구냐? 유한 카메론. 유한 카메론은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예요. 이분도 결국은 외과 수술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재발돼서 죽는 걸 보고 나서 마음 스스로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낳다가 비타민 C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나름대로 비타민 C 공부를 하게 되고 두 사람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이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최초로 임상 연구를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됐던 게 이제 이 비타민 C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능한 빨리 이분도 면역력이 살아있을 때 비타민 C 치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면역력이 떨어진 다음에 비타민 C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번에 이제 그 노벨의학상 타셨던 분들, 요번에 노벨의학상이 아시는 것처럼 T세포 있잖아요. T조절세포. 결국은 우리가 이제 꽃씨가 꿀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든 그 비타민 C는 T세포, 면역세포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SVCT2죠. 최근에는 이 면역세포 내에 SVCT2 검사를 통해서 거기 수동체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비타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한 30%가 있고 70%는 없어요. 아니, 그 70%는 있고 30%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니까 결과들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C의 이제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사건들이 있죠. 1974년, 76년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이 했던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C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라이너스 폴링은 미국 NIH, NCIA에다 얘기했고 임상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상 연구가 메이오 클리닉에서 했죠. 메이오 클리닉의 모텔 박사가 그 잘 디자인된 그 임상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임상 연구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를 했고 두 번째는 경구로 했지 주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치료 결과들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의학적으로는 비타민 C가 효과 없는 것처럼 갔다가 2004년도에 마크 레빈 교수, 저희 비타민 연구회가 2008년도에 초청해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비타민 C 강의를 하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마크 레빈 교수가 2004년도에 냈던 논문이 뭐냐면은 경구는 암만 줘봐도 혈중 농도를 못 올려요. 비타민 C 주사만이 혈중 농도를 올려서 암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혈중 농도가 뭐냐? 혈중 농도 400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이 혈중 농도를 체크하기에는 HPLC라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클리닉에서는 이 기계를 놓고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비타민 C 혈중 농도 검사가 가능해져서 병원마다 그 기계를 구입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용량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17년까지 지속적인 이제 연구들이 진행됐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직접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이제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변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비타민 C의 항암 효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항암제의 효과를 더 증가시키는 부스터 효과로 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뿐만 아니라 명확 항암제 여기서 합해질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비타민 C가 본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왼쪽에 계신 분이 박찬현 교수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리오단 박사님. 박찬현 교수님은 사실은 우리는 비타민 치료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다가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삼성서울병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비타민 C 가지고 임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많은 환자를 못했어요. 16명 정도 해갖고 좋은 결과를 냈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고 갔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리오단 박사님이죠. 리오단 박사는 사실은 그때 제가 리오단 클리닉에서 그 박찬영 교수님하고 리오단 박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리오단 박사님 진료실에 들어가서 오전에는 진료하는 거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도서실 가서 비디오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참 좋았던 거는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아서 강의 비디오가 있고, 또 하나는 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새 말하는 기능학 검사 얘기하지만 비타민 C도 진짜 혈중 농도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환자 용량을 계산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는 실험실에 있는 미크로바라는 이제 연구원이 그걸 가지고 또 논문을 내고, 그게 이제 나도 나중에서 내가 잘 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 해갖고 지금 저희 병원이 이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찬영 교수님이 여기 보면은 2000년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삼성서울병원 박찬영 교수가 미 아마케 홈페이지에서 강좌를 했는데, 그 강좌 내용이 뭐냐 하면은 비타민 C예요. 이 당시만 해도 비타민 C가 항암제의 효과로서 오히려 더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했고, 이 글을 기사를 보면은, 이 빨간 틀을 보면은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박찬영 교수, 그 당시 64세였는데요. 그는 지난달 말 세계적인 학회인 미국 임상암학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강좌 그랜드 라운드에 동양인으로선 처음으로 강의실을 열었다. 강의 내용은 유방암 악성 흑색종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루킨 12 유전자 치료의 임상 시험 과정과 비타민 C가 특정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으로 강의는 1년 동안 진행됐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비타민 C를 굉장히 싫어해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근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인정받았던 시기였고, 이때 전 세계 74개국 나라 12,0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C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가면서 삼성서울병원 더 이상 비타민 치료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했던 데는 삼성서울병원이었고, 그때 이제 곽찬남 교수님이 이제 헤마톨로지라는 학회지에 냈던 논문이에요. 뭐냐면은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C를 써서 이제 효과를 본 건데, 이때 교수님이 생각했던 치료 방법은 뭐냐? 고갈을 시켰고 항구는 또 이제 보충을 시켰어요. 비타민 C를. 그래서 이 교수님은 비타민 C를 고갈시키고 비타민 C 주사를 줬을 때 치료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료 결과는 고갈이 되든 보충이 되든 비타민 주사를 넣었던 경우에 치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생각했던 방법은 비타민 치료가 암 치료에 효과적인 것은 발견했지만은 세포 내로 잘 흡수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이 비타민 C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저한테는 그 흡수되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제 숙제를 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리오단 박사. 리오단 박사는 저한테 진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줬고 저한테 많은 거를 보여줬던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다 나눠줬던 분이에요. 근데 리오단 박사가 비타민 C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본인이 이제 심하게 독감을 앓았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독감을 앓았고 내과 선생님한테 갔죠. 그때 내과 선생님이 값싼 치료가 있고 값비싼 치료가 있다. 어떤 것을 할래? 리오단 박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저는 값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값싼 치료가 뭐냐? 바로 비타민 C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고, 값비싼 치료가 뭐냐? 항생제 치료였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병원 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쉽게 이제 감기약을 먹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기본적으로는 비타민 C를 먼저 먹는 게 훨씬 좋고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뭐냐? 리오단 박사님이 인턴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체크했을 때요. 그때 하루는 비타민 C가 0으로 나와갖고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그 다음날 검사를 했어요. 근데 또 0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비타민 C가 올라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리오단 박사님은 이 혈액 검사하기 며칠 전에 거미에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미에 물리니까 비타민 C가 제일 먼저 소모가 됐다 했습니다. 그때 리오단 박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은 뭐냐면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왜 눈도 없는 이 비타민 C가 어떻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는 거기 가서 걔를 잡아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면역 세포 내에
들어가는 통로였고 그 통로가 바로 SVCT2라는 거였죠. 리오단 박사님은 이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숙제를 내줬고 그 숙제가 본인 때는 못했지만은 제 때 됐고 또 제 밑에 이제 또 누군가가 또 이 바톤을 받쳐서 계속 비타민 연구를 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했던 박사님이 했었던 말은 한 번 알게 되면 모를 수 없게 되고 당신은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비타민C를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많은 지식과 연구나 결과가 있고 비타민C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다른 것들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의 왕이 뭐냐? 비타민C예요. 다른 비타민은 부족해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근데 비타민C만큼은 부족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 서울성모병원 교수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그 다니엘 제이 시나이더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평생 폐섬유화증을 연구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30년 동안 본인이 연구했던 자료하고 페이퍼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처럼 했는데 여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페이지로 주긴 했지만은 여기에 하나하나 이 한 문구 하나하나가 결국은 연구 결과들이에요. 군인들이 30년 동안. 그러면서 본인이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도표는 나왔는데 해답을 못 찾았다고 자기네 미국에서 암만 떠들어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우연치 않게 제 논문을 보고 한국에 있는 당신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제 왔던 거죠. 이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 폐섬유화증 환자한테 비타민C가 폐까지만 전달해 주면은 폐섬유화증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섬유화증 환자들 많이 늘어났잖아. 근데 이분도 결국은 못 찾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찾았던 결국은 SVCT2였어요. 면역세포 내에 SVCT2를 통해서 걔네가 이제 폐까지 전달해서 폐섬유화증을 치료를 하라는 거죠. 모든 연구들은 그래요. 사실은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밭을 걸을 때 지그재그로 걸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뒤에 가는 사람들의 그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세대의 결과가 못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가 25년 동안 꾸준하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들의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나이더 교수님의 이 페이지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C를 가지고 폐섬유화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 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폐섬유화증 환자가 저희 병원 5명 왔는데 그 중에 4명은 SVCT2가 0이 나왔고 1명은 이제 SVCT2가 나와서 그분은 치료해갖고 지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돼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당뇨병학회에 발표된 논문인데 림포사이트. 사실 이제 백혈구 내에는 호중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어요. 호중구는 바이러스랑 싸워서 항암할 때 보면은 이 호중구가 떨어지면은 항암제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암세포랑 싸우는 건 뭐냐? 림프구예요. 그리고 얘네가 여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비타민C가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통로인 SVCT2가 있어야 된다. 2004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당뇨병 환자에서 그 림프구 내에 비타민C 농도를 체크했더니 그 농도가 많았던 사람이 당뇨병 발생률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을 막아줬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그 통로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검사가 그 당시에는 못했고 지금은 이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저희 병원도 파킨슨병이에요. 전에는 파킨슨병이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파킨슨병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옵니다. 근데 이 논문도 보면은 그 파킨슨병 환자에 관련된 논문인데 그 림프구 내에 비타민C 농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파킨슨병 진행들을 막아줬다 하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와서 파킨슨 환자들이 와서 혈액 검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SVCT2가 높은 사람들이 비타민 치료를 받고 경과들이 괜찮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분들한테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추천하지는 않죠. 모든 병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은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최근에 많이 나왔죠. 암세포가 결국은 암세포가 이 T세포를 잡아줘 갖고 T세포의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PD-L1과 PD-1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면역항암제는 이 PD-L1이 PD-1을 잡는 거를 못하게 막아갖고 T세포가 공격하게 해줘요. 근데 이 T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비타민C가 필요해요. 그럼 그 비타민C가 SVCT2 안으로 충분히 들어갔을 때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T세포 내에 15mm몰 이상 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연대 의대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동안은 항상 타겟팅이 그 관절염이면 관절 부위, 암이면 암세포 여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나왔던 연구는 뭐냐면은 약물을 면역세포를 통해서 주입한 다음에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가든지 관절이나 다른 병변으로 갈 거라는 이제 추측을 하면서 치료 그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맞았던 거고 실제로 비타민C도 그래요. 면역세포를 통해서 가는 거지 얘가 암세포과까지 가진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혈액 수치 많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세포 내에 SVCT2가 많았을 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의학이라는 거는 점점 발전을 합니다. 옛날에 중세시기대 보면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때 산부인과 선생님들, 의사가 그 분만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어요. 왜? 감염 때문에. 감염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를 발견한 분이 누구냐? 제멜와이즈죠. 헝가리 의사. 근데 그분은 그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료계에서 없어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의사가 됐지만은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산모들이 살았고 점점 의학들은 발전의 과정을 거치죠. 영양제와 치료제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영양제는 그냥 영양제의 의미가 있다지만은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치료제로 변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C죠. 비타민C는 충분한 혈중 농도 4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일 때 치료제의 개념을 갖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타민 치료 받는 분들이 이 혈중 농도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금 그 검사 기구를 두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이제 맞는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치료를 할 때 보다 보면은 항상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언제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라이너스 폴린과 유한 카메론이 얘기해 줬어요. 면역이 살아있을 때. 면역세포가 죽어있을 때는 암만 비타민C를 써도 효과가 없어요. 왜? 면역세포가 없으니까 결국은 얘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죠. 우리가 꽃씨가 암만 많아도 꿀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비타민C가 암만 투여해더라도 면역이 살아있을 때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얼마의 용량을 사용할 건가? 마크 레빈과 휴 리오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농도 400이에요. 내가 몇 그램 맞고 싶냐? 내가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본인한테 맞는 혈중 농도는 각각 달라요. 그래서 바로 주사 맞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혈중 농도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400을 맞춰서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병변까지 어떻게 전달된가? 결국은 면역세포 내인 SVCT2를 통해서 면역세포로 이동해서 거기까지 전달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제 고민들이 풀리면서 비타민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비타민C 혈중 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람마다 이 용량이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병원들에서 기계가 있는 병원들은 지금 현재 150군데 정도 병원에서 지금 검사가 돼서 그 정도 병원에서는 하고 있고 검사가 안 되는 병원은 이제 외부로 주는데 외부로 주는 순간 비타민C는 가면서 산화가 일어나서 제대로 검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병원, 일부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건데 이
그동안은 비타민C는 HPLC라는 기계를 놓고 이 기계가 아는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한 5천에서 좋은 건 한 1억 정도 기고 연구원이 두면서 이제 하는데 실제로 병원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이 RN 어널라이즈 기계를 통해서 병원에서 하게 돼요. 그럼 바로 현장에서 해야지 제대로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외부로 주는 순간 결과는 확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진행되는 운반되는 과정 동안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병원에서 잘못 알고 중요한 게 당뇨, 비타민C가 그 당하고 부조식이 똑같으니까 혈당을 체크하면 좋겠다. 그래서 혈당으로 체크해서 이 사람의 이제 혈중 농도를 체크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혈당하고 비타민C는 부조식이 비슷하지 실제로 혈당하고 비타민C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을 잘못 체크하다면은 교차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검사 결과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혈당치하고 검사 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혈당 체크를 하면은 어떤 이제 4분 정도 했을 때 124, 183, 161, 184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혈당이 이제 10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 정도 증가한 게 비타민C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의 실제 수치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0g을 막. 그러니까 혈당으로 하는 검사들은 실제로 좋은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기계가 왜 정확하냐면은 HPLC라는 기계하고 코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래서 병원들마다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글루코즈 당은 체크하지 안 된다는 걸 이제 또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많은 연구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검사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보통 하게 됐고 검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20g을 맞고 현장에서 바로 가면 1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의 목표를 우리가 암을 치료할 목적인 혈중농도 400, 그러니까 20g에 400을 하면은 8,000 나누기 혈중농도 만약 100이 나오면은 이분은 80g이 목표 용량이 되는 거고 아니 나가 피부 미용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콜라겐 생성이거든요. 그건 125에 맞춰서 계산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주면 됩니다. SBCT2 검사. SBCT2 검사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면역세포라고 하잖아요. 면역세포 내 SBCT2 검사를 하는데 결핍률이 사실은 측정이 0.1 이하로 나오는 게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평균은 2.75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효과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SBCT2가 있는 분들이 효과를 봐요. 전에는 이제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작년부터 SBCT2 검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치료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는 암 발생률도 높았지만은 사망자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망자는 적지만은 암 발생자는 계속 많아요. 그러면 암 생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암 환자분들은 그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5년만 지났다고 해서 암이 완치가 됐냐? 그때 5년에서 완치가 됐다고는 보지만은 실제로 암세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비타민C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그 암 치료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계속 비타민C를 맞죠. 대신 뭐 옛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맞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서 그 암을 예방해주고 있습니다. 이 암과 면역세포 얘기하는 것처럼 NK세포, T세포 이런 거에 비타민C가 잘 들어갈 때만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이 암세포까지 가는 거지 실제 비타민C가 이 그 첩첩산중을 딛고 암세포까지 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대신 이렇게 그 빠른 놈들 면역세포들은 정말 암세포가 있다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말 눈이 없지만 열심히 달려가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요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C가 많을수록 결국은 우리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최적의 상태는 뭐냐? 15mm몰 이상 누적할 때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암 줄기세포잖아요. 이 암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그 줄기세포가 시작점이 되고 이 암 줄기세포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왜 안 죽냐? 원래 이제 세포라는 거는 이 TT2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얘 유전자에서 세포 너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TT2의 뮤테이션 변이가 일어나는 애들이 바로 암세포예요. 그럼 얘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내는 거야. 그럼 이 TT2를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럼 비타민 C가 SBCT2를 통해서 얘네 안으로 들어와서 얘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C가 있어주고 거기에 맞게 해줄 때만이 줄기세포 차단하는 거고, 항암 방사선 수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치료는 꼭 비타민 병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수술 항암 방사선이나 과정들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처음 시작은 전구 발암 물질이에요. 그게 활성산소로 인해서 발암 물질이 생기고 DNA 손상세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종양이 생성되고 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볼 때는 이 바로 종양, 그 종양 성장 이런 암이 있을 때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항산화제라는 거죠. 이 항산화제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비타민 C고, 그래서 비타민 C로는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고, 특히 SBCT2가 있는 분들은 정말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 그때 2005년도에 썼던 연구 자료인데요. 보면은 그룹 1, 그룹 2, 그룹 3가 있습니다. 그룹 1은 뭐냐면은 암이 현재 있는 경우, 그룹 2는 암이 완치가 된 거, 그룹 3는 이제 정상인데 이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경우에 활성산소가 높고 결국은 암이가 완치가 됐다 해도 정상보다 활성산소가 높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재발될 확률이 높죠.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 활성산소 검사 때문에 병원 내 2천만 원짜리 기계 놓고 실제 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망해갖고 검사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 병원들이 뭐 외부로 주기는 하지만은 이 활성산소는 현장에서 검사해야 돼요. 왜? 이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얘는 산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되는 검사가 실제 활성산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뭐냐? 현장에서 있는 활성산소를 지금 찾고 그거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면은 그게 다시 또 병원 내에 보편돼서 병원 내에서 활성산소를 체크해서 환자의 항산화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BCT2를 보게 되면 한 30% 정도가 이제 결핍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검사 총수가 한 1000명 이상 되고 있고요. 제일 효과가 좋은 암은 뭐냐? 직장암이에요. 직장암은 사실은 비타민C, SBCT2가 워낙 발현율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이런 계암들, 그리고 이제 바터팽보암이 좀 예후가 안 좋고 이렇게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암이라는 거는 0하고 100%잖아요. 내가 그 치료 잘 되면은 100%고 안 되면은 이제 그 0%인 것처럼. 그래서 SBCT2 검사에서 있는 분들은 무조건 비타민 C를 해야 됩니다. 왜? 비타민 C로 맞았는데 오히려 암이 커졌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면역을 계속적으로 도와줘서 결국은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사를 하고 필요한 분들은 꼭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이제 외국의 데이터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2016년에 내오는 케이스 리포트긴 하지만은 그 검사하는 건 GCP 정상이고 특히 혈중 농도 400을 이상하면서 비타민 C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은 뭐 일부 병원에 이제 아직은 150병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점점 이제 그 병원들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모세포종 환자 미국에서 한 임상 일상인데도 이때도 똑같아요. 항암 방사선 했을 때 비타민 C로 하는데 혈중 농도는 350에 맞춰서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이 혈중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뭐 몸무게에 맞춰서 이만큼 맞춰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맞는 용량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줬고,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그 간암 환자한테 비타민 써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자료고,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했던 논문이고요. 담동 환자한테 비타민 C를 줘서 그 좋은 결과를 보였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그 아직
중국에서 했던 연구 결과네요. 이제 대장암 4기 환자에서 대장암 항암제만 썼던 분과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 C를 썼던 분에서 볼 때 라스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비타민 C 썼던 분이 더 예후가 좋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2024년에 나왔던 연구 결과죠. 아이오와주 대학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췌장암 환자한테 비타민 C를 썼더니 그 항암제만 썼던 분에 비해서 치료 결과가 거의 2배 정도 이상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치료한 환자분에서 SBCT2 검사를 했던 분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던 분의 이제 검사를 하지 않고 비타민 C를 맞았던 분의 비교를 했더니 확실히 검사를 하고 그 비타민 C를 맞았던 분이 결과가 더 좋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했더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수정체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치료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했던 분들은 그 중에 30%가 결핍 환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안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 치료에 대한 반신반의한 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던 분에 비해서 하지 않았던 분이 더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림프종 환자 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건데요. 그 70대 여자 환자인데 목에 림프절이 만져져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림프종 진단으로 나왔고, 아직은 이제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중에 저희 병원에서 SVCT2 검사하고 결과가 좋아서 비타민 C로 받고 나서 혈중 농도 검사했더니 60g이 영양이 맞아갖고 60g으로 일주일에 2번씩 했더니 결국은 목에 있는 림프절이 안 맞아졌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줄어든 상태로 이제 유지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암 환자, 이분도 이제 60세 여자인데 위암 4기 환자 진단받고,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하여 항암 치료를 이제 먼저 했고, 저희 병원에서 SBCT2 검사하고 결과가 좋아서 비타민 C 혈중 농도 검사도 했고, 적정 농도가 60g으로 나와서 60g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맞고, 비타민 C, 이뮨셀, PSD 2000 하면서 5개월 만에 복막내 전이 소견이 없어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은 이제 항암제 치료와 비타민 C 했고, 지금은 이제 항암제 치료는 중지하고 계속적으로 비타민 치료를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30대 여자 환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전에 혈변 소견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한 결과 암이 나왔고, 복부 CT를 찍은 결과 간전이 소견이 있어서 대장암 4기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하고, 근데 1년 만에 목 주위에 이제 림프절에 만져져서 재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항암 방사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2021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임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좋아서 그 비타민 주사를 맞고 결국은 완치가 돼서 지금은 이제 5년이 돼서 완치됐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혈소판 감소증 환자인데요. 69세 여자 환자인데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 중단했고요. 그래서 이분도 SVCT2 검사하고 수송체가 높게 나와서 이분은 혈중 농도 검사했더니 80g이 적정 용량으로 나와서 일주일에 2번씩 비타민 C 주사 맞고 3개월 만에 이제 수치가 확 뛰어서 지금은 이제 수적 관찰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재생불량성 림프종 환자 또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것도 이제 그 재발이 됐던 환자인데, 그 외에 이제 SVCT2 검사에서 발현율이 굉장히 2.75가 정상이잖아요. 11.06으로 해서 한 5배 정도 높게 나와서, 그리고 혈중 농도 검사했더니 70g을 나와서 일주일에 2번씩 비타민 주사 맞고 나서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거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40분까지 해갖고 제가 그 뒤에 거는 이제 시간이 못될 것 같아갖고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계속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또 그냥 할게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환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파킨슨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게 많이 늘었다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됐고, 이 파킨슨이 치매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 치매는 가족들이 힘들어요. 파킨슨은 본인이 힘들어요. 그게 이제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파킨슨병은 그 뇌흑질 손상으로 인해서 도파민 생성이 안 돼서 근육이 악화되면서 합병증으로 사망됩니다. 그러면은 왜 근육이 악화되냐?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 뚱뚱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마른 사람들. 근데 운동만 강조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단백질이나 음식 섭취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체중이 빠지는 거고, 실제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체중이 마른 사람들한테 TPN 주사를 계속 놓고 옵티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을 처방하고 운동하고 커큐민, 머큐리 같은 영양제를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생기냐 하면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C예요. 그럼 이 비타민C가 이 뇌까지 가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하면 면역세포를 통해서 가요.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가 SVCT2 검사해서 수용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C를 줬더니 치료 결과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정말 이 파킨슨 환자들 보면은 되게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방법이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만은 비타민C하고 체중을 늘리는 치료만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뭔가 보면은 저한테 지식을 줬던 것도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다니는 이제 대장암 환자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대장암 3기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는데 실패하고 1년 만에 복막내 전이가 됐는데 환자가 너무 마르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임종 준비한다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영양제 맞고 비타민 C 주사를 맞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는 그분이 얼마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5년을 지금 살고 지금 6년째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대장암 4기가 복막내 전이까지 됐는데 5년 이상 살고 가서 5년 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완치가 됐대요.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파킨슨 병인데 파킨슨 병도 더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그때보다 컨디션의 여러 가지 면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구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실제 방금 얘기했던 분이 이 환자였고, 이분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TPN으로 해서 체중이 빠지는 걸 막아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비타민C, 글루타치온, 옵티프로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파킨슨 환자들 오셔갖고 저희 병원에서 SVCT2 검사하고 비타민C 주사, 글루타치온, 에너지가 없는 거 아미노산 수액 맞고 경구로 옵티프로틴을 줬어요. 그래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다리에 힘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좋아지는 증세 중에 하나고, 결국은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저희의 비타민 치료는 어차피 이미 나빠지는 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병이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데, 이렇게 알게 해줬던 거는 결국은 2015년도에 나왔던 일본에 있던 병원에서 나왔던 파킨슨과 림프 속의 비타민C 논문 한 편이 결국은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질환, 피부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보면은 피부가 안 좋을 때 이 피부에 비타민C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 결국은 우리가 암만 먹던지 피부에 열심히 발랐다 하더라도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혈액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는 먹는 것만 가지고도 효과를 보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타민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타민C를 맞아요. 벌써 15년 동안 맞고, 맞는 이유는 딱 하나. 첫 번째는 제 앞에 앉아있는 환자들이 암 환자고 파킨슨 환자니까 저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맞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미용 시장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크림, 이 항암 치료할 때 보면은 요새 많은 크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크림들은 뭐냐면은 재생 크림 쪽을, 피부를 재생시키는 이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항산화 크림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벤덤 크림이고, 얘는 카렌듈라와 광항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암 환자는 항암 치료하고 나서 피부에 이렇게 이제 막 생겼어요. 그분한테 이걸 줬더니 이렇게 좋아졌고요. 이분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보는데 이렇게 했던 거를 이 프리벤덤 크림을 바르고 나서 좋아졌던 사진입니다. 실제로 받아보면은 이 성분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카렌듈라 강황이라는 성분이에요. 카렌듈라는 실제로 논문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피부를 좋게 해주고 방사선으로 인한, 항암으로 인한 피부 손상들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하고, 혹시라도 피부 관리를
받은 사람들이 혹시 그 레이저라든지 뭐 울세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나중에 효과를 얻으려면은 이런 그 프리벤덤 크림을 바르고 비타민 C 주사를 꾸준히 맞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125mg per 데시리터 용량을 계속 맞는 거. 저희 병원에 이제 유방암 환자분 벌써 한 15년째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이제 개업한 지가 15년 됐잖아요. 2011년도에 계서 제가 압구정동에 처음 개업할 때부터 저를 계속 다녔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의 변화에 대해 제일 아는데 그분은 지금도 한 달에 2번씩은 꼭 오세요. 왜 오냐고 했더니 비타민 C 맞으면서 본인 암도 재발도 막지만은 또 하나는 피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는데 왜 비타민 C를 맞으면 피부가 좋냐? 말 그대로 콜라겐을 생성시켜줘요. 이 콜라겐을 생성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비타민 C밖에 없어요. 그리고 콜라겐 암만 먹어줘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멜라닌 생성 억제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들이 오고 또 하나 이제 아토피 환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피부가 나빠졌을 때 얘를 좋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C. 제가 옛날에 2004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을 때 이제 한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 비타민 C가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은 한번 이 환자분들을 치료해 받으라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세 분이 이제 오셨는데 두 분은 이제 아토피 환자였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고혈압 환자인데 좀 비만했던 분.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습관 변화하고 비타민 C를 줬더니 정말 3주 만에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고 그 비만했던 분도 살이 빠지니까 그 혈압이 싹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치료하고 생활습관 이 교정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생활습관은 환자에 따라 각각 달라요. 근데 암 환자에서 생활습관 변화는 잘못 식이요법을 하면 오히려 살이 빠지기 때문에 악액질로 빠져서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악액질 안 빠지게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이번에 이제 아토피 환자 이렇게 했을 때 아토피가 그 심했던 분인데 22세 여자인데 이 아토피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했던데 모든 치료에 실패했던 분 그때 비타민 C를 맞고 이렇게 좋아졌던 자료고요. 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좋아져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아토피로 상처가 심한 경우는 항상 이제 바지를 입고 다니고 긴 치마를 입었어요. 그래서 평생 못 하다가 좋아지니까 이제 치마도 입게 되고 짧은 치마도 입게 되고 반바지도 입게 되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옛날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심했을 때 비타민 C가 결국은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이렇게 좋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피부까지 경구만 가져갖고는 효과가 없어요. 주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이 피부로 갔을 때 여드름이라든지 피부 색깔, 탄력, 생리통 뭐 여러 가지들에 좋게 해주는데 그러려면은 혈중용동 피부는 125에 맞춰서 주면 됩니다. 화폐상 습진 환자 이분은 이제 40대 여자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화폐상 습진으로 여기 피부에 뭐 진물이 엄청나게 나왔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결국은 굉장히 고생했다가 비타민 C로 맞고 나서 좋아졌고 2014년인데 벌써 지금 11년 됐잖아요. 지금도 와서 그냥 병은 없는데 와서 비타민 C 맞으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현대인을 가면은 난치병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으로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난치병이라고 그래요. 난치병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발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없애주거나 아니면은 항산화제를 적극적으로 써서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질병이 되면 당연히 치료제가 되죠. 치료제가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치료제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관리해 줄 때 좋은 결과인데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난치병 환자들 몇 명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결절성 다발 동맥염 이분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희망을 줬던 환자 중에 하나고 실제로 주요 장기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죽는 병이에요. 이때 이제 20대 남자 환자인데 결절성 다발 동맥염 진단하에 약물 치료와 이제 그 수술을 받았으나 이제 실패하고 복막염 상태로 이제 비타민 치료받기 위해 위에 전원됐어요. 이제 영남대에서 저희 병원으로 왔던 환자인데 그때 이제 그 장이 터진 상태에서
똥물이 하루에 한 2리터씩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1m 75에 몸무게가 37kg였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거의 죽을 것 같은 환자였는데, 이분 외삼촌이 이제 그 약사님이었는데, 그 약사님이 이대로 갔던 애 죽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장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외과에서 수술하려고 외과에다 컨설트를 냈더니 마취과에서 마취를 못 갈아준다. 왜? 테이블 다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보호자한테 설명하니까 보호자도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비타민 치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비타민 치료를 했어. 실제로 그때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비타민 센터가 제일 컸어요. 거부병원에다가 저희가 혈액을 줬더니 그때 이제 세포내로 이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면서 6개월 동안 비타민 C 50g, 아연 TPN을 투여하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장이 터졌던 게 6개월 만에 이렇게 깨끗해져 갖고 퇴원해서 갔죠.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지방으로, 원래 집이 대구였고 대구에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자체가 더 이상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재발돼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그랬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결과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은 그 환자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거를 했고, 개하고의 이제 숙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난치병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더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던 환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 42세 여자 환자인데 이분도 원인 몰라요. 카팔 터널 신드롬, 소라싱 아웃렛 신드롬,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프로락틴 같은 원인 없는 질병으로 고생해서 수차례 수술받고 통증 조절이 안 돼서 뭐 마약성 진통제 등 여러 가지 했다가 비타민 C 주사 맞고 경구를 18g 먹으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생리가 하고 완치가 돼서 지금도 하루에 18g씩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비타민 C 필요 환자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때 이제 대한 비타민 연구에서 연구비 5천만 원, 그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 냈던 돈 그 5천만 원 가지고 이 연구를 해서 그 직장인에서 그 필요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 구는 비타민 C, 한 구는 이제 플라세보 노모셀렌을 줬더니 비타민 C로 줬던 분이 피로가 좋아졌던 거를 이제 ICT로 냈던 논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거에 누구도 반론의 제시를 못합니다. 유일한 ICT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섬유화증, 이제 폐섬유화증이 가수 유열님께서 그 폐섬유화증으로 고생했다 그 뭐지 폐이식하고 나서 최근에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가 터지는 이유로 폐섬유화증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급격하게. 결국은 폐가 섬유화되면서 이제 죽어가는 병이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그 5명의 환자가 와서 SVCT2 검사를 했고요. 멀게는 그 독일에서도 오신 분 있었고 미국에서도 오신 분 있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네 분은 SVCT2가 안 나와서 못했고 한 분만 SVCT2가 나와서 결국은 비타민 C 혈중 농도 70g에서 주 2회 맞고 나서 지금 폐섬유화가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언제 어떤 결과를 볼지는 아직은 결과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멈춰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분이 이제 그 카페에다가 올린 글인데요. 그 잠깐 읽어보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늘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은퇴 후 제주도로 온 지 또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SVCT 검사 결과가 좋아서 6개월간은 일주일에 2회 70g 정맥 주사를 맞았고 6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 맞았습니다. 지금도 과거와 같이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난 4개월 전에 검사할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어 있다고 주치의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 맞으라고 했습니다. 평생 맞으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케이스일지는 모르지만 이 케이스가 쌓이면서 결국은 많은 환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영양제가 단순하게 치료제로 갔을 때는 혈중 농도 검사를 꼭 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해주고 SBCT2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아요. 현재 SBCT2는 서울하고 경기도밖에는 못하고 있고요. 지방은 못하고 있어 좀 안타깝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 지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혈중 농도만이라도 체크해서 결국은 이렇게 검사하면 되고, 그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저희 병원에 보내주면 저희 병원에서 SVCT2 검사하고 또 혈중 농도까지 검사해서 다시 그 병원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사실은 이 강의가 꽤 오는데 말을 급하게 하면서 진짜 거의 끝날 때쯤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얘기를 해요. 쿠스마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걸어올 때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자기의 그 혈액,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좀 발전시켜 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는 아까 했던 난치병 환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돼서 하늘에 서 있지만은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나겠죠. 그때 이제 저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이제 이 친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제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제가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에 이제 제가 이제 있을 때 그 이 암사랑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신민운동 거기 있을 때 환자들하고 캠프를 하면서 이제 방법들을 찾아갔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의학이라는 거는 정말 불완전하잖아요. 실제 치료로서 할 수 있는 병들은 일부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C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하고 고생했던 이분들 중에 일부는 돌아가셨고 일부는 살아서 자기의 데이터를 계속하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있고, 제가 이제 수녀님과 함께 가정 방문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제 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